네, 안녕하세요. 잘 쉬셨나요? 음, 자,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넥타이를 맺기도 했고, 그리고 연구실 뒤쪽에 좀 번잡하지만 책상도 보여드릴 겸, 시작을 보기 뭐 좋을지 싫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 얼굴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챕터 두 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6장에 있는 면역 억제제이고요. 두 번째는 37장에 있는 히스타민, 세로토닌과 관계된 오타코이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 억제제는 어디에 주로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거나 또는 장기 이식에 대해서 면역 거부 반응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게 되죠. 자가 면역 질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있죠. 따라서 장기 이식과 자가 면역 질환에 쓰는 면역 억제제 컨셉을 이해하려면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녀석이 T 세포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외부에서 자극원이 올 수가 있죠. 뭐 세균의 감염일 수도 있고, 또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항원 물질에 의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신호 1이라고 하는 것과 신호 2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부로 반응들을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반응이 전달되면 대표적으로 T세포가 면역 반응을 하는데 중요한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가 인터루킨 2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들을 밖으로 많이 나오도록 인터루킨 2가요. 많이 나오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녀석들은 옆에 있는 T세포나 B세포를 자극해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고요. 또 내부로는 인터루킨 2에 대한 수용체에 반응을 해서 안쪽으로 T세포의 증식을 유발시키는 일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면역 반응에서 역할한 T세포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려면 이러한 T세포가 하는 일들을 억제시키는 게 필요해집니다. 교재에 그림들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요 전체가 T셀입니다. T셀 바깥쪽에 여러 가지 항원 물질들이 신호 1, 신호 2에 작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호 활성들이 활성화돼서 액티브하게 돼서 인터루킨 2라고 하는 진들을 합성을 해내게 되고요. 얘네들은 밖으로 많이 분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옆쪽에 있는 다른 세포의 이뮤 리스판스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자체적으로 있는 시그널 3라고 하는 수용체하고 반응을 해서 셀 사이클을 돌려서 세포 증식들을 강화시키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면역 억제제가 사용하는 것들은 첫 번째로 거부 반응을 억제를 할 때입니다. 거부 반응을 억제한다는 것은 장기 이식이 맞지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거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억제하지 않게 되면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부 반응에 중요하게 외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T셀이랑 B셀이기 때문에 이 T셀과 B셀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쓰는 녀석들은
T세포를 고갈시키려고 한 목적으로 사람 가슴샘 세포로부터 항체를 형성한 항가슴샘 세포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T세포를 고갈시켜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T세포에 있는 인터루킨 2 수용체를 억제를 해서 그 T세포가 인터루킨 2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실릭시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간단한 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바로 이 녀석, 이 수용체, 이 녀석을 억제하는 게 박실리시맙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 T세포나 B세포 표면에 CD52라고 하는 표면 물질들이 있는데요. 얘를 공격을 해서 T세포, B세포를 다 같이 고갈시킴으로 해가지고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알렘투주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성숙한 B세포들은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 그 외부에 있는 그 장기, 이식한 장기를 공격하기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숙한 B세포가 주로 표면에 갖고 있는 CD20이라고 하는 표면 단백질을 공격하는 리투크시맙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 개념들을 뭐냐 하면 그 B세포 그 바깥쪽에는 그 CD20이라고 하는 그 프로테인들 표면 단백질이 있게 되고요. 얘를 공격함으로 해서 B세포를 그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투크시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 반응을 우선 1차적으로 지난 다음에는 면역 억제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야지 안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녀석들은 크게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시그널, 요 시그널을 차단하는 물질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공동 자극 인자를 차단하는 약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쪽에 있는 인터루킨 2 신호가 그 세포, T세포 안으로 그 전달하는 요 신호를 차단하는 세 번째 경로가 있게 되고, 이제 마지막 경로는 이 T세포 자체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그 대사를 그 억제하는 항대사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네 번째 경로의 물질들을 쓰게 됩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것들을 유지 면역 억제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는 칼슘 억제제로 쓰이는 사이클로스포린하고 타크롤리무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그 자세하게 설명들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그렸는데, 교재를 보게 되면 요 부분들이 신호가 그 왔을 때 액티베이션 되는 요 파트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칼슘유린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억제하게 되면 이 인터루킨 2를 발현하라 라고 하는 신호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면역 억제제로 사용을 하게 되죠. 사이클로스포린과 타크롤리무스가 그 대표적인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공동 그 자극 인자 제2세대 공동 자극 차단제로서 벨라타셉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다시 보게 되면 여기 신호 1이 메이저한 게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신호이고요. 신호 2가 마이너하게 그 보조하는 신호라고 했을 때 이거 공동 자극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들을 차단하는 벨라타셉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신호가 인터루킨 2가 그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엠토로 신호들을 보내서 세포를 증식을 시키게 되죠. 그때 이제 막을 수 있는 게 시롤리무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시롤리무스는
그 mTOR 억제를 통해 가지고 세포 증식을 차단하는 그 녀석의 일들을 하게 되고요. 얘는 좀 특징적인 것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작용 파트에서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490쪽에 36.3번을 보시게 되면 그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그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약물로 대표적인 게 시롤리무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롤리무스의 중요 사항으로 고지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그 차단하는 면역 그 유지를 억제를 유지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그 증식을 억제하는 녀석들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 얘의 대표적인 녀석이 메토트렉세이트입니다. 메토트렉세이트가 아니라 잘못 얘기했군요. 그 마이코 페놀레이트입니다. 교재를 바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군요. 제 못 쓰는 글씨체를 쓰는 것보다. 이것들은 항대사 물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항증식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이클로페놀레이트가 대표적인 물질이고요. 그 엽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가 그것들을 변형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쓰는 디하이드로게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마이크로페놀레이트 같은 것들이 T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서 면역 유지 요법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 면역 억제제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약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무래도 좋으시겠죠. 우선은 그 거부 반응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T세포하고 B세포를 고갈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항가슴샘 세포 글로불린 순환 T세포를 고갈시키는 녀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T세포에 있는 인터루킨2 수용체를 억제하는 박실리시맙이 있다. 세 번째는 T세포하고 B세포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CD52를 억제하는 알렘투주맙이 있다. 네 번째는 성숙한 B세포를 고갈시키는 CD20을 억제하는 리투시맙이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면역 억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녀석들이 첫 번째 칼시류린 억제제로 사이클로스포린과 타크롤리무스가 있다. 두 번째로 공동자극 인자를 억제하는 벨라타셉트가 존재한다. 세 번째로는 그 mTOR 억제를 하는 시롤리무스가 있다. 이 시롤리무스는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독특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T세포가 증식을 할 때 필요한 염기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마이코페놀레이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면역 억제제 파트의 내용 전부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37장에 나오는 히스타민과 세로토닌과 관계되어 있는 그 양리학적으로 중요한 컨셉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를 이해하려면 오타코이드라고 하는 용어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히스타민이나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고요. 이 물질들이 굉장히 생체 내에서 독특한 작용들을 국소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타코이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유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코스, 의약품 또는 치료제라고 하는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양리적인 활성들을 나타내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타민은 만들어지면 알레르기 반응들을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동시에 각성 작용도 같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우리 근처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알레르기 반응이 너무 심해서 쇼크가 오거나 아니면 천식이 굉장히 심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시키는 데 작용하는 히스타민 수용체를 우리는 H1 수용체라고 부르고, 이 H1 수용체를 억제하는 억제제, 이거를 우리는 H1 항히스타민제라고 부르죠. 따라서 H1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되면 알레르기 유발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1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되면, 차단제를 쓰게 되면 알레르기를 억제를 하게 되죠. 여기 차단제에는 1세대 약물하고 2세대 약물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1세대 약물은 효과적이고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제 1세대 약물이요. 알레르기를 억제하겠죠. 그리고 각성을 억제한다는 건 뭐냐 하면 수면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제 1세대 히스타민, 항히스타민 제제들은 감기 약에 많이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감기 약을 먹고 나서 졸림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1세대 항히스타민제 때문이죠. 그런데 비염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수면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버스 운전기사 분들이라든가 택시 운전기사 분들이 대표적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비염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1세대 약물을 쓰면 좀 위험해지죠. 그래서 개발한 게 2세대 약물이 되겠습니다. 2세대 약물의 컨셉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든 약물입니다. 그에 따라서 CNS 중추신경계에 들어가서 수면 작용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약물로 만든 녀석이죠. 당연하게 이 부분들은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1세대에 비해서. 교재를 그대로 보시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1세대 약물을 만든 겁니다. 2세대를 여러 가지 장기들을 붙여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진정 수면 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 상태가 되죠. 따라서 항히스타민제에는 1세대와 2세대 약물이 있고, 2세대 약물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수면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신 1세대 약물에서는 좀 두 가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항히스타민 효과뿐만 아니라 항무스카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멀미약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수면 작용들을 거꾸로 이용해서 불면증 치료제로도 사용을 한다라는 사실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스타민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에는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중추신경계 전달물질 작용을 해서 혈관을 수축 반응을 시키고 위산 분비를 억제를 시키고 평활근 수축 흥분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도하게 흥분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조금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의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들을 이해하신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편두통 치료제로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그 편두통을 생각을 하게 되면 혈관이 찌끈찌끈하게 아픈 녀석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이게 혈관이 굉장히 크게 불럭불럭하면서 뛰는 현상들을 보게 돼서 혈관이 이완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치료제로 사용했던 게 혈관에 강력한 수축 작용을 하는 것들을 쓰려고 했을 거고요. 일환으로 세로토닌을 아고니스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혈관 수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편두통의 증상 완화를 시킬 목적으로 세로토닌 작동제를 썼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립탄입니다. 트립탄을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급성 편두통의 증상을 완화하는 대중치료제로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게 트립탄이죠. 이 트립탄은 세로토닌 작용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뇌에 있는 혈관들을 수축작용을 일으켜서 두통이 조금 완화되도록 하는 녀석인데, 잘 들을 때도 있고 잘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두통 치료제 세로토닌에 대한 작동제, 세로토닌 작동제의 하나인 트립탄을 사용했었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만약에 대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비만약이 왜 이 세로토닌 파트에 나오냐 하면, 포만감을 일으키는 녀석으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면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작용제를 쓰게 되면 포만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작용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탐익할 수 있는 또는 중독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 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추신경계의 문제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들을 쓸 때 주의사항은 12주 동안 사용한 후에도 체중 감소가 5% 이상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 세로토닌 작용제에는 조금 심각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약물들에 대한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식욕 억제제 파트로 있습니다. 이 식욕 억제제도 신경혈당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녀석들입니다. 신경에 이런 물질들이 증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음식물들을 많이 먹어서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식욕을 억제하게 되죠. 대신 이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의존성이나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 약물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만약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녀석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리파제 억제제 파트가 있습니다. 이 리파제 억제제는 리파제는 지방 분해 효소입니다. 따라서 지방 분해를 못하도록 억제하는 작용을 통해서 지방을 우리 몸이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배설을 통해서 비만하는 현상들을 억제하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올리스타트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올리스타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만은 다이어트 약이 아닙니다. 고도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쓰이는 약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존성 남용 가능성에 대한 위험한 약들이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들이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를 억제하는 올리스타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올리스타트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약효를 나타나냐 하면 플라시보도 그 뭐 양성 그 효과들이 존재를 하죠. 52주라고 하면 1년 정도 그 기간이 해당하게 됩니다. 올리스타트를 먹게 되면 플라시보에 비해서 약 5% 정도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드리죠. 50kg의 여성이 1년 동안 올리스타트를 먹었을 때 5%다라고 하면 한 2.5kg의 감량을 일으키는 효과라고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운동을 1년 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 이 정도는 감량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고려해서 굳이 이런 약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하루에 30분 운동할 거고요. 올리스타트도 먹어서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라는 설명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리파즈 억제제는 지방 분해를 못하게 만들므로 해서 그 변에 지방 성분들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질 수 있는 녀석이 방귀가 많이 생기고요. 지방의 그 부패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가스들로 인해서 지방이 많은 변이기 때문에 그 배변욕이 생겼을 때 굉장히 화급하게 변을 봐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배변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장 같은 것들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피부에 여러 가지 반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성분들 입장에서 그 항비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여성분들이 좀 싫어하는 단점들도 존재를 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좀 재밌는 문제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죠. 그 507쪽에 있는 청소년 환자한테 올리스타트를 처방을 하면 그 잘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대부분의 청소년 환자들은 치료 첫 달 동안에 약물 투여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올리스타트로 생기는 부작용 방귀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방귀는 그 위장관장에 함께 올리스타트의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그 청소년들이 그 살에 민감한 것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방귀로 인해서 창피함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올리스타트를 그 처방을 할 때 청소년들한테 이 올리스타트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방귀이다 라고 이야기를 잘 해주는 것들이 꼭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한 달 동안에 방귀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중단하는 사태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파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요약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 히스타민 파트부터 요약을 이제 간단히 해보죠. 히스타민에는 1세대 약물하고 2세대 약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알레르기를 이제 저해하는 녀석이라고 그러죠. 2세대 약물이 1세대하고 다른 것들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 1세대 약물은 그 수면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2세대 약물은 그 수면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편두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혈관의 그 이완 반응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여서 효과적인 혈관 수축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했었고 여기에 작용하는 게 세로토닌 작용제였고요. 대표적인 녀석이 트립탄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명으로 나오는 녀석이요. 비만약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비만약. 그 비만약의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세로토닌 작동제를 쓰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탐익이나 그 남용 가능성 때문에 잘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식욕 억제제도 쓰지만 이 녀석들은 도파민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녀석이어서 마찬가지로 잘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고, 대신 조금 수용할 수 있는 게 리파제 억제제인 지방 분해 효소 억제제인 올리스타트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녀석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방귀 같은 것들 등등이 생겨서 잘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차에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될 얘기 전부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남은 챕터가 5챕터가 남아 있거든요. 그 5챕터들을 다음 주에 설명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게 끝나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대신 기말고사를 보기 직전에 아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가는 밀폐된 공간, 예를 들면 노래방 또는 밀폐된 술집, 그리고 PC방 이런 데들은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